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회계 실무입니다. 제가 가장 강의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이틀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3일간 24시간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배우실 겁니다. 뭘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 100만 개가 있어요. 모르셨죠? 100만 개가 있어요. IFRS는 겨우 3, 4천 개예요. 국제회계 기준은. 일반 회계 기준은 100만 개 기업이 이걸 적용하는데 그 기업들의 규모가 적죠. 또 그리고 그 중에 회계감사 받는 기업은 한 3, 4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회계감사도 안 받아요. 이러니 그냥 웃긴 회계 기준이라는 거야. 아니죠. 100만 개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든 안 받든 하는 회계잖아. 결산할 때. 맞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가장 큰 원칙은 이반은 회계감사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이해합니까?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를 배우십니다.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결산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세법도 있는데 이건 세무조정반은 아니니까 그래도 관련된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좀 가르쳐드려요. 제가 회계팀들 저한테 혼나는 거 아시죠? 일반 회계팀들. 세법은 몰라도 된대. 자기는 그냥 일반 회계래. 법인세를 물어도 몰라, 원천세를 물어도 몰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왜 재무팀을 다니세요? 꿈이 뭐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꿈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다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걸 탈피해보자. 세법은 다른 수업을 듣지만 그래도 연결돼서 어떤 내용의 세법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를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수도 없이 많은 기업이 회계감사를 안 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회계감사를 받게 돼요. 그걸 우리는 초도감사라고 불러요. 초도감사. 처음으로 회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 거. 그러면 이제까지 회계감사를 안 받으니까 회계 처리를 마음대로 엉터리로 했는데 엉터리가 뭐야? 감가상각도 안 해. 퇴직급여 충당금도 안 잡아. 대손 충당금도 안 잡아. 배송금 떨 것도 안 잡아. 외화자산부채 환산도 안 해. 유가증권 평가도 안 해. 지분법도 안 해. 여러분 다 안 해. 재고자산은 다 엉터리고 기말재고 매출원가도 매출도 마음대로 잡고 이러죠. 선급비용 미지급비용도 안 잡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도 안 잡아. 이걸 회계감사를 받으면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초도감사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모든 계정 과목에 수정분계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2025년에 처음 회계감사를 받으면 빨리 여러분은 2025년 것만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계는 전년도께 비교되기 때문에 2025년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면 몰랐죠? 2024년 거를 전부 다 수정해야 돼요. 안 해봤잖아, 여러분 이런 거. 그죠? 영어로 말하면 the first time adoption of 일반 회계 기준. 일반 회계 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회계 처리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안 해봤잖아 이런 걸. 뭐 컨버전, 전환 이런 말도 하고. 그죠? 이런 걸 가르쳐드려요. 와, 돌아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일반 회계랑 쌍두막차가 뭐야? IFRS라는 거죠. 국제회계기준. 혹시 아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모르죠. 관심도 없고. 맞죠? 여러분은 그냥 비상장에 다니다가 끝까지 비상장에 다닐 거죠. 상장기업에 갈 마음 없죠? IFRS도 안 할 거죠? 그럼 제가 맨날 말이 그럼 때려쳐라. 그런 분들이 무슨 재무팀을 다니냐. 그죠? IFRS는 상장이다. 나는 비상장이니까 그런 회계는 몰라도 돼. 대한민국의 회계인데 이런 거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국제 회계 기준 쪽은 어떻게 하냐에 기본 개념도 한번 차이도 배우고. 와, 기가 막히네. 엔드 마지막 상법도 가르쳐드려요. 여러분은 상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여러분은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상법을 모르시는 분, 여러분은 그죠? 재무팀 과장도 돼도 안 되고 부장도 안 되고 CFO는 절대로 안 돼요. 상법을 모르시면. 근데 배운 적이 없죠. 대학교 때도 배운 적도 없고 그죠? 상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려운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매일같이 뭔가 하고 전표를 끊고 뒤에 증빙 풀칠하고 앉았는데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그러니 꿈도 없지. 미래도 없어. 내가 뭘 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걸 한번 바꿔봐요. 상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반은 지금 연도 중에 찍거든요. 오늘이 6월이야. 6월 찍는데 6월에 찍는데 이건 결산 12월, 1월, 6월 결산 강의에 붙일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 다 들어서 회계 감사도 잘 받고 상법에 따라 기업 관리도 다 잘해야 된다. 알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연말에 가면 무슨 세무조정 강의는 법인세 강의잖아요. 그거 법인세를 들으면 되는 거고 먼저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물론 표현이야. 결산과 세무조정 실무라고 해. 근데 그런 강의의 대부분은 다 세무조정을 가르치잖아. 결산이 중요한데. 맞죠? 이걸 듣고 이 과정을 듣고 제가 연말에 무지하게 두꺼운 책으로 떠드는 거죠. 기업 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라는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걸 먼저 듣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제가 교육기관과 합의를 해서 무조건 올해는 난 이거 3일 찍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이 6월 25일이야. 경제가 어때요? 뭐 사상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모든 학원에 수강생이 없어요. 안 와. 회사가 못 보내준다고. 올해부터 특히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여러분이 공짜로 수업 듣는 그런 반도 다 없어졌고 안 와요. 다른 학원들도 다 안 와. 오겠어요? 다른 학원들이 좀 오는 건 연간 회원들이 있어서 미리 돈을 몇백만 원 내놓은 게 있어서 오는 거야. 그런 학원들도. 이게 그냥 이 과정마다 돈 내고 오는 과정은 없어요. 그럼 다 뭐야? 온라인으로 듣잖아.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잖아. 지금 실무자들 중에 상당수는 대학 다닐 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은 온라인으로 띄우기 위해서 찍는 과정인 거야. 이때 한 몇 분이 오시면 같이 듣는 거고요. 다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이런 수업을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은 이제 가다가 가르쳐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간회원님들 다 절 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항수라는 회계사죠. 이 책을 있으셔야 돼요. 경제법률사가 우리 아이파이 전화하시면 돼. 이 책이 없으시면 수업 못 따라와요. 가끔 책 없이 동영상만 본대. 아우 여러분 화면 꺼. 책 없이 동영상만 보세요 지금. 듣지 마세요. 그렇죠? 아유 듣지 말라. 여러분이 뭐가 남겠어? 듣지 마. 다른 애 놓으세요. 그냥 화면 끄고. 그런 분 안 들으셔도 돼. 책 없이 책값이 비싸서 그래서 그냥 동영상만 들어. 아니면 난 너무 잘하니까 넌 떠들어봐. 내가 알아서 그냥 들을게. 저는 그런 분들하고 수업 안 하잖아 아시지만, 그죠? 저는 그런 사람하고 수업 안 하잖아 여러분.
자, 저는 이항수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 저는 공인회계사고 올해로 만으로 41년째입니다. 이제 곧 42년째 돼가겠네. 제가 41년째 만으로 회계사고요. 그쵸? 나이가 60 중반이겠고요. 이런 강의는 올해로 37년째. 강의라는 건 오늘도 제가 8시간을 하죠. 3일간 이렇게 매일 8시간을 1년에 보통 150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회계세법을 저만큼 오랫동안 강의한 선생은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회계세법을 강의했다라는 저런 여러분 말로는 꼰대 선생이 어떻게 강의를 전개하나 한번 보시죠. 보고 얘기하자고.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도움되나 한번 보시면 되잖아. 보다가 별거 없네? 그럼 끝이라고. 나가. 제 잘못이잖아. 맞나요? 여러분에게 감동 못 주는 강의라면 제 잘못이잖아. 다만 듣기 전에 모르겠죠, 여러분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요. 이연법인세도 배워, 여러분. 이연법인세도요. 기대해 보시죠. 어떤 강의가 전개되나 시작을 합니다. 목차가 있으니까 넘기시고 9페이지. 여러분, 이거는 인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 커리큘럼에 보면 일반회계 기준은 인문이 있고 중급이 있어. 이게 중급이라. 인문에서 떠드는 이런 거. 회계가 뭐예요? 대차가 뭐예요?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그러니 회계 모르시면 인문부터 다시 듣고 와. 이건 기본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았나요? 이건 중급이에요. 차이가 있죠. 9페이지 회계가 뭐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회사랑 관련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보고한다 이런 말 나죠. 이런 게 회계다. 이걸 누가 몰라. 넘겨서 그래서 11페이지에 여러분 11페이지에 이런 거예요. 11페이지에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이 우리 회사의 그죠?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잖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몰라? 12월 말자료에서 왼쪽에는 자산이 유동과 비유동으로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거 유동,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 비유동으로 되어 있고요. 부채는 1년 이내 갚는 유동, 1년 이후에 갚는 비유동 부채가 되어 있고 자본은 여러 개로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죠. 칠판 보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약자를 Financial Position이라고 불러요. 알아놓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옛날에는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공식 표현이 재무상태표예요. 알아놔요. 미국은 아직도 밸런스 시트라는 이름을 써요. 미국은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상태표인데 자 봐요. 왼쪽에는 뭐가 나와? 왼쪽에는 자산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오죠. 그리고 항상 재미있는 건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하죠. 이런 걸 회계학 배울 때 배웠죠?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뭐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거꾸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배웠고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다.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한다. 여러분 중급 과정이지만 질문 들어간다. 여러분 대답해요. 여러분 빨리. 시작. 왜 현대 회계학은 자산은 왼쪽에 부채는 오른쪽에 자본은 오른쪽에 쓰고 왜 자산의 합계와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왜 일치하죠? 말해봐. 왜 일치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재무팀이야. 다시 왜 자산은 왼쪽에다 쓰고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다 써? 그리고 왜 양쪽의 합계는 일치하는 거야? 대답. 몰라? 그럼 여러분은 회계를 엉터리로 배웠고 엉터리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회계가 재미없고 다 꿈이 없지. 이것도 모르니. 회계학을 공부하면
저한테 입문을 들으면 이렇게 배웠어. 그죠 여러분? 뭐라고 배워? 회계사님, 자산이 왼쪽, 부채 자본이 오른쪽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만든 놈이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 만들었죠. 맞아. 그게 정답이야. 이건 인간이 만든 거야.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 때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이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렀고 만들다 보니 어떤 기계적인 논리로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을 일치하도록 만들었어. 이걸 왜 일치하냐고 왜 물어? 만든 놈이 일치하게 만들었는데.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잡아야지. 왜 자산이 차변이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안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걸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대. 일치하게 됐대. 이게 회계구나. 됐어요? 그리고 회계에서 빨리빨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게 뭐라고 불러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약속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 회사의 2024년 작년도 재무제표를 옆에다 깔아놓고 수업 들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수업 들을 때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를 펴놓는다는 것도 모르죠. 모르죠. 회계학 수업을 들으러 올 때 우리 회사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갖고 와야 되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 회계가 안 되는 거라고요. 회계학을 배우면 옆에 재무제표를 깔아놓고 듣는 거야. 2강부터는 깔아놓고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외운 대로 얘기해. 여러분 회사의 작년 말 현재 부채 비율은 몇 프로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하면 좋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 나쁜 거야. 숙제니까 해놓고 여러분 어떤 경영학 책에도 여러분 봐봐.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는 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써놓으면 보통 100%라고 쓰기도 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나쁜 회사고 낮으면 그냥 괜찮은 건데 이건 너무 잔인해. 그래서 이건 저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까지는 괜찮다. 200% 정도보다 낮으면 괜찮은 거고 높으면 정말 나쁘다. 이래서 여러분 회사 부채 비율을 꼭 알아놔. 작년도 연말에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을 보고 반드시 그 전년도 옆에 전년도 재무제표가 붙어 있다. 맞나? 전년도 부채 비율보다는 늘었나 줄었나도 확인해야 되고 왜 늘었나 줄었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해하셨어? 지금 이 얘기해. 여러분 회사 작년도 말에 부채 비율은 몇 프로야? 2023년 대비 늘었어 줄었어? 시간 10초. 10초. 10초 끝 칠판. 몰라? 기억 안 나? 그래? 그게 현재 여러분 실력이야.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결산했는데 부채 비율도 못 해요.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여러분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혹시 이 순간 창피하지 않아, 여러분? 안 창피해? 모를 수 있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그럼 대화가 안 되네. 그지? 그럼 대화가 안 돼. 그럼 다들 돌아가. 화면 끄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수업을 해? 그지? 저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수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 서로 간에 안 보면 되잖아. 맞나? 앉아 계신 분 집에 가. 화면 꺼. 괜찮아. 제가 이걸 몰랐네요. 이제부터 빨리 가서 보고 외우고 안 잊어버릴게요. 저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야. 이해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 눈치 보고 강의할 것 같아? 그럴 것 같나? 그래? 이양수가 아직 절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양수는 여러분 눈치 안 봐.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선생과 다를 거야. 그러니 저 싫으면 제 수업 안 들으면 되고. 간단한 거잖아.
저 좋으면 계속 들어서 전문가 되고. 이해하셨어요? 아마 근데 저 좋아서 제 수업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 여러분?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다만 강요하지 않아. 이걸로 벌써 챙겼어. 돌아가서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부채 비율을 외우고 2023 대비 올랐다 떨어졌다가 왜 올랐냐 떨어졌냐를 파악하고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비율이 좋은데 칠판. 아까 말했어.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뭐라고요?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죠. 맞죠?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은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다 가짜야. 가짜야. 이거 회계감사 다니는 회사에 이런 분들은 몰라. 다시 한번. 전부 다 가짜야. 이해해?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어떠한 의미도 없어. 이 숫자 자체가 가짜니까. 이해해줘? 그러니까 그런 건 계산도 하지 마. 가짜를 뭐하러 계산해?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까 회계감사 받는 기업에서만 부채 비율이 의미가 있고요. 그죠? 회계감사 안 받으면요. 부채 비율 저 같으면요. 전부 다 조작해. 제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니까 믿지 마. 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자산은 1년 이내 들어오는 유동과 비유동, 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유동과 비유동이야. 그러면 안 배워도 알겠네. 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서 나눠보면 이게 유동비율. 그죠? 1년 이내 돈이 들어올 돈 회사에 1년 안에 나갈 돈인데 이 부채 비율이 뭐야? 이게 100%가 안 된다면 논리적으로는 망할 거 아니야. 내년 1년 안에 들어올 돈보다 내년 1년 안에 나갈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맞나? 이러면 부도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유동 비율. 그러니까 1번이 부채 비율이 중요하고 2번이 유동 비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자산과 부채가 유동자산에 뭐가 있고 비유동에 뭐가 있나 절대 금액만 보지 말고 과목에서 그죠? 주로 현금이나 예금이 맞나 재고자산이 맞나 매출 채권이 맞나 유무형 자산이 맞나 이런 걸 보는 거야.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그지? 다 베테랑은 아닐 수도 있잖아. 맞나? 베테랑들이 아닐 수 있잖아. 제 말 잘 들어. 여러분 전문가 돼야 하잖아. 나라가 어렵잖아 지금. 버티셔야 되잖아. 기업들 신입 직원 안 뽑잖아 지금. 있는 직원 자르잖아. 여러분 회사는 안 그래? 저는 지금 6월까지 강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매출이 다 줄었어요. 신입 직원 안 뽑아요. 있는 직원도 정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 젊은이들 취업 안 돼 요새. 여러분 안 뽑아. 안 뽑아. 그럼 어떡할 건데? 잘리시면 안 되잖아. 버텨야 되잖아. 많이 못 잘려서 창업해도 되는데 창업해서 되는 사람 봤어요 요새? 자영업자가 잘 돼 여러분? 안 되잖아. 다만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어저께자로 주가가 3,100포인트를 넘기고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저는 그분이 분위기를 그릴 줄 알았거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도 주가를 올렸어요. 그죠? 이런 주가가 올라가면요 소비가 늘어요. 소비가 늘어요. 자영업자가. 물론 논란이 많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서 지역 상권을 살리죠. 소비가 늘 거예요. 다만 기대합시다. 어떻게 되나? 다만 어저께 되게 재밌는 거 여러분 봐. 어저께 이제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의 모 여성 국회의원이 똑똑해. 그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김시성을 가진 후보자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처음에 그죠? 우리나라 2025년 예산 규모를 아세요? 여러분은 말해봐. 우리나라 예산이 현재 얼마로 짜져 있어 올해?
총리 후보자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알겠어? 몰라? 한 650조 언저리라고 생각해줘. 650조 언저리. 500조 올라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 몇 조야. 모르겠대. 그래서 혹시 그러면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GDP 대비에는 몇 프로일까요? 물었더니 이것도 20에서 30%라는 거야. 여러분 좀 어렵지?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건 그냥 국가가 갚아야 될 돈, 여러분이 들어봤던 뭐 국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보통 지방자치단체 빚을 합한 거야. 이게 국가 부채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국채, 지방채 이런 것들. 이게 한 1200조 정도 돼. GDP는, 그지? 이게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야. 국내 총생산, 그로스 뭐 도메스틱 프로덕션인가 그래. 계산하는 방식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GDP를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 명으로 나름 그 1인당 GDP라는 거야. 그걸로 1인당 GDP를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 근데 요게 한 2,500조 정도 돼. 그러니 뭐야? 한 3% 되거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총리 후보라는 사람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에서 30%래. 예산은 규모도 몰라. 저는 물론 그 사람하고 억하신 적이 없는데 솔직한 심정 얘기해도 되나? 나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국무총리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수도 없이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몰라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몇 프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돼.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데 나라를 운영한다는 사람이잖아. 맞잖아? 물론 주위에서 가르쳐 주겠지, 그지? 그러나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저는 청문회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본인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분이 돈이 자금이 왔구가 마차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어. 있어. 장모가 줄 수도 있어. 징역세 냈든 안 냈든 그건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부채 비율이 뭐다. 이런 개념이잖아. 이게 부채 비율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 이게 올라갈 거잖아. 국채가 발행되니까. 우리 아들도 물어보대. 아버지 1인당 얼마씩 준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남한테 빌려오는 거야. 그 남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기업, 외국인, 외국법인. 이자 주고. 이해하셨어? 빚이 느는 거야. 빚으로 주는 거야. 그 대신에 저는 이번에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주는 거. 저는 이건 어느 정도는 저는 찬성해요. 경기가 너무 죽어서 그래서 그 돈이 나가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의미가. 다만 저한테는 얼마 줄지를 몰라서 지금 왜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당 똑같이 준다고 했더니 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왜 차등 지급한다는 거야? 왜 말이 바뀌어? 똑같이 준다며. 저도 세금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해도 여러분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다고? 여러분 안 그래?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왜 적게 줘? 국가가. 이거 좀 웃기잖아. 어쨌든 차등 지급을 한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회계야. 이게 국가 회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국가 회계가. 오케이, 그죠? 미안해. 이분한테 괜히 흉본 건 아닌데, 그거 제가 눈으로 보고,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회계는 중요한 거야. 요게 부채비율, 요게 재무상태표. 넘겨서, 한 장 넘기면 여러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이걸 누가 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 이걸 누가 모르냔 말이야. 맞잖아, 그지? 여러분, 그럼 칠판.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뭘 조심해 봐야 되냐면 매출이야. 매출이 전기가 있고 이거 단기가 있잖아. 작년 거를 보면 매출이 전기 대비 올랐냐 줄었냐 이유는 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다른 거 없어.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올랐냐 줄었냐야. 당기순이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늘었냐 줄었냐 이유가 뭐냐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봐요. 손익계산서는 뭘 알려주는 시트야?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시트잖아.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 경영성과가 이 회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내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를 추정하는 자료를 쓰는 거야. 빨리 알았다고 그래. 이해했어요? 과거에 이 회사가 이 정도로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겠지를 추정하는 게 손익계산서야.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그런 거니까 이런 추세가 중요한 거야. 대답 또 5초. 여러분 회사는 작년 매출이 2023 대비 늘었어 줄었어? 주된 원인은 뭐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 5초 후에 대답. 에어컨 잠깐 눌러줘. 빨리요. 시간 간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 그냥 전표 끊고 뒤에 증빙 풀칠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쳐놓은 전표로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저런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에 저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건별 전표가 중요하지. 그래서 끝나고 나도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야? 부채 비율이 얼마야? 유동비율이 얼마야? 전기 대비 늘었어 줄었어도 모르지? 손익계산서도 작성만 했지? 매출이 왜 늘고 줄었어? 영업이익이 왜 늘고 줄었지? 모르지? 그래서 안 됐던 거야 여러분이. 그리고 그래서 회계가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맨날 그래서 여러분은 사표 쓰고 사는 거야. 그만둬야지. 내 길이 아닌가 봐. 내 적성하고 안 맞잖아. 그랬지? 여러분은 문제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 사표 내도 돼. 내도 되는데 이 수업을 여러 번 듣고 회계에 대한 이해 후에 그러고도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냐 그러면 사표를 내는 게 맞고, 아 재밌네 회계가? 연결되는 세법도 재밌고 상법도 정말 중요하네. 해볼만 하겠는데?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 이럴 마음이 들으면 저랑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대답 잘해봐.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고 듣기 싫고 대충 듣고 안 들어. 그럼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이해해? 아니라니까.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안 듣고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 기준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이 수업을 안 듣고 지금 화면 꺼도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끈 거야. 상관없어. 나쁜 사람 아니야, 제발. 그러니 나중에 듣고 싶으면 나중에 들으면 되는데 지금 들어서 도움되면 저랑 해요. 그럼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정도 전문가는 만듭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40 몇 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아직도 20년째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인회계사들을 법인 결산을 가르칩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제 후임자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수천 명의 회계사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무사들도 저한테 제 수업을 듣고요. 세무공무원들도 뜻밖의 무지하게 이 수업을 들어요. 저한테 와서. 세무공무원들도. 국세청에 고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국세 이게 있거든요. 과세적부심위원, 본청의 위원, 법령해석위원도 거의 10년 했고요. 저
오랫동안 이 길을 간 놈이에요. 저를 한번 믿으시면 저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표 끊는데 급급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끄는 전표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 관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알았나요? 보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세요. 이런 숫자들은. 자, 빨리 와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을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불러요. 맞겠죠? SEC가 삼성전자예요. 삼성 일렉트로닉 컴퍼니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이 있는데요. 2023년이 여러분 2022년보다 매출액이 세상에 40조가 줄었어요. 40조가. 연매출이 한 200 몇십 조 되거든. 근데 40조가 줄었어.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죠. 맞죠? 40조가 줄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 반도체 DM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40조가 줄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업이익이요, 주기죠. 그냥 마이너스 15조. 전기에는요, 얼마? 25조. 그러니까 전기 대비 영업이익도 그대로 40조가 줄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러면 삼성전자도 여러분 부도나는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부도날 뻔했다라는 거. 2023년에. 몰랐을 거야, 그지? 계속 좋은 줄 알았지? 근데 되게 웃기죠? 이 회사가 그 연도에 여러분 되게 웃겨. 당기 순이익은 플러스 20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말을 해봐. 여기서 보면 요 사이에는 영업의 수익이 있고, 자, 영업의 비용이 있고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빨리 얼마가 플러스가 생겼다는 거야? 30조? 35조가 플러스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20조가 된 거야. 여러분 또 5초 줄게. 전자는 이 숫자에 어떤 게 있어서 여기서 35조가 플러스 이익이 나온 거지? 5초. 여러분 5초. 도저히 모르겠죠. 영업의 수익 비용에서 도대체 어떻게 35조가 늘어나 모르겠죠. 자, 영업의 수익에서 수입 배당금이 여러분 30조가 떴어요. 배당금이. 자, 평상시에는 보통 몇 천억밖에 안 떠요. 30조가 들어온 건 전자가 2023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200개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어요.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그동안 벌어놨던 당기순이익을 그동안 배당 안 했는데 200개 현지법인이 갖고 있던 돈 중에 30조를 배당금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였어요. 30조를. 이해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마침 우리나라 세법이 그냥 죽이죠. 해외 현지 법인에서 돈이 들어오면 법인세 계산할 때 이 중에 여러분 95%를 입금 불산입을 하래요. 그러니 수익이 잡혔지만 세무조정으로는 입금 불산입해서 법인세는 하나도 안 내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세금 하나도 안 냈어, 여러분. 법인세. 그러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결손금이 15조야. 결론, 삼성전자는 2023년에 법인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근데 원래 세금은 연도 중에 중간연합하고 내년 3월에 내죠. 전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 세수가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가 1원도 안 내죠. 그 세법 어느 정도 알죠? 이게 이 결손금이 2024년에도 내려가니까 2024년에도 삼성전자는 거의 100%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2년 연방 세금을 안 냈다고 삼성전자가 이러니 우리나라 세수가 빵꾸 났던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대충 다 똔똔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30조를 해도 플러스 15조잖아. 그러면 5조는 또 어디서 이익을 낸 거야? 5조는 법인세 비용이 이게 마이너스 5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은 원래 마이너스를 때려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로 돼서 오히려 이익에 합산돼서 20조가 된 거야. 이게 이연법인세예요.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무상 결손금이 내려가서 내년도에 이게 결손금 공제를 받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 투자세액공제, 통합 고용세액공제, 여러분도 얼추 알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결손이니까 이 세액공제가 그대로 이월된다고요. 2024년으로. 그러면 올해 결손된 금액도 내년에 공제가 되고 세액공제들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요놈들이 다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그래서 전표가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5조, 대변에 법인세 비용이 5조.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서 20조가 된 거야. 여러분 대답. 지금 이 순간 지금 전자의 2023년 얘기를 들었다. 대답 잘해봐 천천히. 이게 관심 있고 재밌었어? 하나도 재미없었어. 회계사님 저는 삼성전자 안 다녀요. 조그만 비상장법인이라니까요.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러면 여러분 저랑 연대가 안 맞네요. 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되겠고요. 그죠?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2강부터 보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안 들어도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재밌네요, 회계사님. 와, 전자가 이렇게 결손이었어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나라가 세수가 빵꾸 났었군요. 근데 회계가 되게 재밌네요. 와, 해외에서 30조를 배당금을 받았는데 세금은 1원도 안 냈어요? 이연법인세라는 게 이런 거에 죽이네요. 와, 이런 게 회계예요? 네. 여러분도 이연법인세를 배울 거예요. 이런 게 회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